네, 안녕하세요. KMATV입니다. 최근 위드 코로나 이후에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또 태아가 숨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산부의 백신 접종과 의료적 대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진곤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 조금준 고대 구로병원 교수, 그리고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에 관해서 오늘 질의는 박수현 이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번에 5천 명이 이제 찍은 상태인데요. 일단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주변에 누가 걸렸을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일 걱정이 큰 게 바로 우리 임산부들일 것 같습니다.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또 병원을 가는 것 자체도 겁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실제 산부인과의 의료 현장 요즘에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조금준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코로나 감염자들이 많아지니까 산모들이 이제 많은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 오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고, 또 실제 가족들을 통해서 자기가 전파되지 않을까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접종률은 많이 높아졌지만 실제 접종이 되지 않는 분들이 이제 임산부이다 보니까 임산부들이 또 역시 백신 접종을 해야 될 것인지 또 거기서 또 한번 혼란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분위기라든지 또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어서 아마 현장에서는 산모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예약을 해두고 오지 않거나 이렇게 걱정이 돼서 이렇게 안 나타나시는 그런 환자분들도 많으신가요? 그게 작년에 3월, 4월에 그랬죠. 작년 4월경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대구에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크게 터졌을 때 그때는 뭐 시내에 아무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병원에도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병원이 그 응급실에 코로나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산모들이 뭐 뚝 떨어져서 안 오고 또 B라는 병원이 응급실에 생겼다. 그러면 또 뚝 떨어져서 안 오고 그랬었는데 이미 체감으로 하기에는 이미 위드 코로나는 환자들, 특히 산모들이 다 위드 코로나를 이미 1년 이상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상관없이 예를 들어 몸이 조금 아파도 병원에 꼭 뭐 많이 아프지 않다고 하면은 병원에 안 가고 그냥 집에서 그냥 견딜 수 있지만 네. 아기들을 보려고, 뱃속에 있는 아기들을 돌보려고 하면은 또 산부인과를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위드 코로나는 거의 산모들이 먼저 시작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거의 산모들이 그러니까 아기를 생각해서 병원에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조심만 한다고 될 거는 또 아닌 것 같은데요. 앞서서 좀 백신 얘기를 조금 해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백신 접종률이 일반인들은 많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실은 임산부들이 뭔가 백신을 접종한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일일 것 같아요. 몇몇 연예인들이 이제 임신 상태로 이제 막 인증샷을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 그런 댓글에 이런 걸로 너무 이렇게 푸시하는 거 아니냐, 백신 너무 맞으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많던데요. 혹시 백신 맞는 거를 굉장히 걱정 많이 하는 이제 임산부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이제 백신 접종률이 이미 높아서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한 상태인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에 대해서 임산부들이 과도하게 걱정을 좀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백신 접종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실제 이제 현장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백신 접종을 해서 감염되지 않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태아도 역시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접종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이제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위험성하고 하지 않았을 때 위험성을 평가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저희가 산모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 거는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어떤 뭐 부작용의 위험성하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감염됐을 때 위험성을 놓고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 많이 백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산부들이 백신 접종을 해서 본인하고 태아를 이제 보호하는 게 아마도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걱정이 되게 많죠. 네. 걱정이 많은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네. 그 코로나 백신을 훨씬 우리보다 접종을 먼저 시작을 하고 뭐 굉장히 그 파급 효과를 좀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그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임산부들 접종 확률, 비율 한 20%밖에 조금 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돼. 그러니까 겁을 엄청 낸다는 거죠. 겁을 엄청 내는데, 이제, 맨 처음에 그 미국 CDC 질병관리본부 가이드라인 보면은 작용 기전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데이터가 축적된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네. 그 맞고 안 맞고는 산모가 판단을 해라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의 결정에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작년 말 올 초까지도 그러다가 올해 여름쯤에부터는 그 이제 강력히 권고하는 쪽으로 됐죠. 왜냐하면 그 이제 몇몇 연구들에서 그 백신을 맞은 산모들, 그런 산모들에서 그 예방 효과가 굉장히 있고, 그리고 또 그 임신율이라든지 임신했을 때 사산율이나 유산율이나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지표들이 백신을 맞고 나서의 산모들에서 다 올라간 게 없거든요. 일반적인 그런 지표들과 다 똑같았기 때문에 굳이 그걸 안 맞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또 안 맞았다가 산모가 굉장히 나빠지면 태아도 영향을 안 좋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강력히 권고를 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죠. 네. 그거는. 혹시 그러면 임신부들에게 이렇게 발생한 백신 부작용 사례가 또 일반인과 다르게 있다든지 뭐 이런 게 보고된 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임산부들 아직 접종된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학회 차원에서 지금 부작용 사례를 이제 수집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해외 사회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들을 다 살펴봤을 때 임산부들에서만 특별히 나타나는 부작용이 없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나타나는 게 뭐 맞은 부위의 뭐 통증이라든지 뭐 발열감 이런 것들인데 사실 그거는 임신이라는 특성과 관계없이 백신하고 관계된 어떤 부작용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 들고요. 아마 이제 산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백신 접종을 했을 때 그런 부작용보다는 태아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뭐 여태까지 보고된 거는 역시 태아한테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뭐 여러 연구들을 보면 엄마가 주사를 맞았을 때 항체가 만들어지고 그 항체가 태반을 통해서 태아한테 전달되니까 오히려 태어난 아이가 그러니까 그 항체를 통해서 보호받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백신의 종류도 좀 궁금한데요. 송아들 같은 경우는 화이자만 승인이 나 있는 상태인데 혹시 이제 임신부들에게는 어떤 백신을 맞추는지 이게 뭐 연구에 따라서 또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일반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제 뭐 별로 좋아하지는 않죠. 전부 다 파이자나 아니면 모더나를 선호를 하는데,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또 mRNA 백신이라는 것이 사실 계속 생각만 해왔지 처음으로 이제 구현을 했던 그런 기술이 되니까 산모들에게 이제 산모들이 또 생각해 보면 또 그냥 일반적인 아데노바이러스 백신 벡터를 그 사용한 그런 백신이 좀 더 좀 쉽게 말하면 좀 만만해 보이고 좀 부작용도 덜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효과 면에서는 뭐 화이자나 모더나를 더 추천을 하고 선호를 하니까 글쎄요. 여태까지 나와 있던 그 모든 그 mRNA 백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그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뭐 효과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부작용 면에서 특별히 어떤 것이 더 뭐 심하다 이런 것들 또 엄마들 같은 경우에서는 태아를 걱정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뭐 문제가 있다 그런 보고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이제 뭐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은 특별한 차이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 백신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아예 임산부를 등록시키고 그걸 통해서 효과를 본 연구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떤 게 더 좋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뒤에 나오는 어떤 이유든지 임산부들이 맞아서 효과를 봤던 그 데이터를 봤을 때는 뭐 mRNA 백신 중에서 뭐 모더나나 화이자는 특별한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얀센도 특별한 문제 없어서 지금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보고들을 좀 살펴보면은 혈전이 좀 더 발생할 위험이 좀 높다라는 연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맞을 수 있는 거는 화이자나 모더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백신 이야기도 하고, 이제 산모들이 굉장히 이렇게 조심하고 주의한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임신부가 확진되는 걸 또 막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부들이 확진되거나 이제 자가격리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 사실 어떤 우리나라의 프로토콜이 있는지 이분들도 뭔가 이렇게 검진을 받거나 아니면 뭐 아이의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텐데, 이런 환자들은 어떻게 진료를 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거 굉장히 답답해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코로나, 코비드-19에 감염이 되었다, 뭐 이런 경우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 병원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마련돼 있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어느 병원에 오든지 다 진료를 보긴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 곧 사시는 지역에 어느 병원에 가시더라도 물론 안내가 다 되긴 될 거예요. 지금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지역에 주로 코비드-19 관련한 주된 치료를 하는 병원들이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각 지역에 그 안내를 받아서 그쪽에서 진료 받으시면 되지 않겠나. 일단 이게 사실은 좀 명확하게 돼야 될 부분이긴 하죠. 이게 국민들에게 홍보도 확실하게 좀 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감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이런 감염병 관련한 산모들, 특히 이제 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면역이 계속 취약하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산모에게 감염될 확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또는 그 산모를 보고 있는 의료진이 감염되면 또 다른 그 산모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딱 지정을 해서 감염병과 관련된 산모들은 어디 가서 진료를 보자, 이런 식으로 또 홍보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뭐 어느 정도 마무리는 돼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뭐 규정돼서 홍보돼 있는 그런 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제도적인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임신부라고 하는 특성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감염된 질환이 과연 그러니까 무슨 과에서 봐야 되는 질환이냐 생각하면 사실은 질환 자체만 놓고 본다면 사실 뭐 내과라든지 감염내과라든지 그러니까 내과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그 환자가 임산부기 때문에 임산부를 볼 수 있는 산과 의사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분만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소아과의 백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코로나 환자를 볼 수 있는 체계의 외에 다른 것들이 부가적으로 필요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가 발생하면 어디로 보낼 것인지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고려한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임산부의 감염이 많지 않지만 지금처럼 만약에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그때는 또 다른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을 고민해서 지금 어떠한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작년에 코로나 제일 처음에 발병했을 때 그때 일반적인 의사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정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교수들도 마찬가지였고 어떤 식이었는가 하면 코로나 감염된 산모는 고위험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 산모를 볼 수 있는 각계 대학병원 가야 된다. 그리고 또는 각계 대학병원 중에서도 고위험 산모를 보기 위한 고위험 센터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다 했거든요. 어찌 생각해보면 그게 굉장히 당연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인데 굉장히 위험한 것이 고위험 산모 센터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산모들 중에 거의 95% 이상은 비감염된 산모들과 태아들이거든요. 고위험 산모를 보는 그런 각계의 병원들에서 물론 여건이 좋아서 그런 코로나 산모들을 갖다 보는 건 굉장히 좋고 잘 볼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모든 대학병원들이 다 쉽게 말해서 감염 지역으로 변해버린다면은 실제로 절대적인 다수인 비감염된 고위험 산모들과 태아들은 갈 곳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에 비해서 태아들의 굉장한 조산이라든지 굉장한 발육지연 아기들의 생존율이 굉장히 좋아진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제 각 병원들이 모두가 다 감염이 돼버려서 의료진하고 그리고 진료 공간이 다 감염돼 버리면은 완전한
3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거죠. 임산부도 역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감염됐을 때 이제 중증도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 체계가 좀 잘 되어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중증이 아닌 산모들인 경우에도 사실은 산모들 같은 경우에 본인의 상태만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라 태아 상태를 계속해서 알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류 체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사실은 이렇게 감염된 산모가 있거나 하면 사실 이렇게 병원을 지정하고 그 병원으로 보내는 게 쉽지 않고 더군다나 뭐 자가격리 중이거나 이런 산모들도 사실은 병원을 어레인지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19 환자들의 이렇게 병원에 가고 지정을 하고 이런 매뉴얼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감염된 산모 관련해서도 매뉴얼이 없었다 이런 언론에서도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가장 재미있는 게 뭔가 하면 어느 곳에서도 임산부 관련한 데이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의 산모가 우리나라 총 감염자 수는 몇 명인데 그 중에 임산부는 몇 명인지 임산부들 통계를 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부 다들 굉장히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아마 각계 병원에서 신고를 하라고 아마 100% 신고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코비드-19 아닙니까? 네. 2019년도 굉장히 생소한데 이제 벌써 이제 2022년 되니까 그렇게 정말 먼 시간 동안을 달려온 이 상황에서조차도 아직까지 각 지역별 통계라든지 모든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에 있는 그런 현황판에는 임산부 관련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너무 당연히 전체를 보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긴 한데 산모들은 항상 말하는 것이 너무 굉장히 굉장한 고위험군에 들어가는 거고 저출산 시대 태어나야 하는 아이들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임산부들에 관련한 그런 데이터들을 갖다가 좀 수집을 좀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체계를 좀 갖추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는가. 그래야 이렇게 어떻게 산모를 이송을 하고 어느 곳에서 또 많아졌으니까 딴 곳으로 또 이송한다든지 이런 체계가 생길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작년부터 선배과 학회에서 고위험 산모 통합치료센터와 같이 이제 프로토콜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우선 현실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병원을 지정한다는 게 사실은 그 병원을 거의 뭐 마비시킬 정도의 상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또 임산부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아도 같이 봐야 되는 상황 또 그 임산부를 볼 수 있는 내과적인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한 명의 환자를 본다는 건 결국은 3개, 4개 과가 같이 있는 공간에서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프로토콜을 만드는 건 쉽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산모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료를 보고 가게 할 것인지 정도까지밖에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프로토콜이 없다기보다는 고민했지만 완성되지 못했던 이유 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변명 같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 초까지 이제 발생했던 산모가 한 7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죠. 2년이라는 숫자를 놓고 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이 되지 않는 그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임산부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또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임산부들이 감염되면 그때는 정말 폭발적인 숫자로 늘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이제는 좀 더 고민하고 만들어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들이 작년에 딱 그랬어요. 3월 달에 딱 4월에 저희들이 이제 대구 지역의 교수들 몇 명이서 이제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병원을 좀 지정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감염된 산모들은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병원에서 맞겠다. 그러면 코로나 관련된 분만은, 관리를 하는 것은 A라는 병원에서 하겠다. 진료도 거의 A 병원에서 하겠다. 근데 분만은
비병원에서 다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다 분업이 좀 됐었어요. 그때는 정말 너무나 네. 그 상황이 좀 안 좋았죠. 안 좋았기 네. 때문에 그렇게 됐었는데 그 후속 조치가 네. 취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 서포트도 안 됐고 그랬더니만 이제 코로나가 잠시 한풀 꺾였지 네. 않습니까, 전에? 네. 그 여름 지나면서 한풀 꺾였을 네. 때 그 다음번 그 체계가 완전히 다 와해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라 그럴까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지금 좀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들이 모여서 코로나 환자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 병원에 얘기해서 그 말은 받아들이기 네.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걸 전문으로 보는 병원이 되는 순간 사실은 그 병원은 코로나 전문 병원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다른 산모들이 일반 사실 환자들도 안 접근할 수 없는 역차별을 음. 받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뭐 어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산부인과 혼자 단독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또 그렇죠. 소아과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틀에서,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그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토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을 이제 다시 한번 되새겨서 좋은 프로토콜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개별적인 의사가 희생하거나 아니면 일개 병원들이 사실 희생해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국가적으로 뭔가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이런 소수의 환자일지언정 이게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진짜 재난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직접 그런 환자분들을 분만을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만들이 이제 기존과는 좀 다른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또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거죠. 그냥 일단 코로나가 확진이 되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분만이 뭐 특별할 거는 없긴 한데 그런데 일반적인 그 환자도 치료하는 대로 다 그렇게 해 나가면서 또 분만도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약간 다른 것은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만 그 공간을 같이 사용합니다. 분만 공간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들이 질식분만, 그리고 산모들이 보통 말하는 자연분만이죠. 그걸 질식분만을 하고 싶어도 질식분만을 하고 나면 그 공간이 다 감염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그러니까 더군다나 산모가 신음소리를 내고 또 숨이 가빠지고 하면서 비말들이 막 치고 하니까 그 공간 자체가 감염돼 버리기 때문에 다른 산모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모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질식분만보다는 제왕절개를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고, 또 만약에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태, 예를 들어서 분만 진행이 너무 많이 된 상태에서 응급실로 딱 도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할 시간도 없고 질식분만으로 가야 된다. 그랬을 때는 분만실로 가지 못하고 그냥 그 음압수술실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질식분만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되지 않았어도 발열이 되고 기침을 하는 상태에서 일반 감기로 왔는 상태에서도 환자가 이제 그 코로나 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면은 음압수술실에 가서 분만을 하게 된다든지, 뭐 그런 게 약간 조금 다르다고 하면 다를까요? 다른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이게 코로나 증상하고 임산부가 이제 가지고 있는 증상이 굉장히 좀 애매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있었던 케이스도 보면, 그러니까 상태하 임산부인데 35주, 36주가 돼서 이제 뭐 제왕절개를 앞둔 산모였는데요. 이제 숨이 차다가 온 거죠. 네. 36주는 산모들 대부분 숨차 하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이제 배도 뭉치고 숨이 차다고 하니까 태동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옆에 있던 간호사가 목은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목이 좀 칼칼하다고 하니까 바로 검사를 내보냈거든요. 근데 코로나 양성이 나왔죠. 그래서 그 산모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정기적인 진료를 통해서 이제 병원에 들어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그 전파라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만할 수 있는 병원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한 지역에 전파가 돼서 그 병원이 셧다운 된다면 사실은 그건 굉장히 큰 공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좀 집중적인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또 저희 재택 진료를 모두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들이 굉장히 고위험으로 이제 분류가 된다고 돼 있는데,
이분들을 이렇게 재택진료로 관리하는 부분 괜찮은지, 또 임신이 이제 주기별로 어떤 위험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재택 진료를 한다는 것이 이게 아까도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아까도 조금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뭐 어느 한 부분에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 산모를 볼 수 있는 유닛을 따로 지정을 하든지 그 곳을 만들자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산모가 내과적인 문제로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일반 그 코로나 때문에 입원을 하더라도 일반 병동에서 인력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네. 훈련된 간호사들이 그 뱃속에 있는 태아 뭐 심음을 듣는다든지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의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재택 진료를 한다고 하면은 항상 우리가 걱정되는 게 뱃속의 아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걱정이지 산모가 갖고 있는 증상을 말하는 건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기 감염내과에서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감염내과에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를 봐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재택 진료를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중간중간 나와서 아기 볼 때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건 조금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네. 재택 진료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결국은 이제 의료계의 부담을 네. 줄이기 위한 게 목적인 것 같고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중증도에 따라서 나눠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모들이 이제 그 본인 아기에 대한 걱정을 어떻게 해소시켜 줄 것인가가 결국은 임산부들이 재택에 치료받는 걸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거에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택 치료를 어떤 기조를 잡았다면 거기에 맞게 임산부의 맞춤형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해 줄 것인지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하고 제시를 해야 효과적으로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이제 사실 저번 주에 뜨거웠던 게 이제 임신부가 조기 출산하면서 이게 사산을 했고 이게 거의 뭐 이 코로나19가 이제 사상과도 굉장히 큰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사망 원인은 현재로서는 아직은 완전히 밝혀진 부분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한 또 교수님들의 의견을 매우 다들 궁금해할 것 같아서 뭐 저희가 뭐 정확하게 뭐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사산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거나 뭐 조기 출산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거나 이런 사례가 또 있는지 이런 것도 이미 작년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했던 작년 여름께에 이미 코비드 감염된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에게서 뭐 감염을 확인을 했고 뭐 그걸 이제 작년 여름에 벌써 이미 얘기를 네. 했었고 중국에서는 또 수도 네. 없이 많은 데이터들이 있었겠지만 그냥 지나갔을 수도 네. 있지만 근데 그 상태에서 그 아이가 또 건강하게 자랐고 네. 뭐 그랬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지금 또 뭐 우리나라에서도 네. 그 감염된 산모들이 분만들을 했고 그랬는데 사실 또 그 정확한 통계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태아가 감염된 예는 또 있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또 애가 잘못된 예도 없었는데 지금은 또 잘못됐죠. 근데 지금 우리가 명확히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은 임산부들이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태반까지 가는 게 이미 뭐 증명됐고 그리고 또 아기한테도 전파가 된다. 예를 들어 뭐 2, 3분기, 3, 4분기 정도에서는 한 3% 조금 넘게는 수직 감염이 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기가 감염이 되고 태반에 문제가 생기고 태반 관류에 문제가 생기고 염증 반응이 생기는 상태에서 어떤 일도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태까지 그렇게 빈도가 크게 높지는 않았다. 그래도 요번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 좀 뭐 개연성 있는 일이 발생한 거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논문들 보면 되게 재밌는 논문들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기가 되니까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사산이나 조산율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감염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임산부들 대상을 봤었는데 재밌는 건 사산율은 좀 증가됐다고 얘기했고요. 조산율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산율이 왜 떨어졌느냐? 그러니까 산모들이 이제 활동을 덜 하게 되니까 뭐 어떤 감염의 위험성이 덜어지는 문제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산이 증가하게 되니까 조기에 사산되는 사람들이 빠져버려서 결국은 조산율이 준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물론 이제 임산부들이 감염이 돼서 사산이 되거나 조산이 될 수 있지만
감염되지 않는 산모들도 사산이 되거나 조산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찬스의 문제인데 아직까지 연구들을 보면 임산부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수직 감염이 있을 수도 있고 드물게 이제 보고들이 있는데 실제 그게 조산의 원인이 되고 또 그게 직접 사산의 원인이 되는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코로나, 뭐 태아 사산 이렇게 너무 매스컴에서 얘기하다 보면 사실 산모들이 굉장히 과도하게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제 백신에 대한 두려움은 있으면서 사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오히려 뭐 어쩌라는 말이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산모들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좀 더 확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사산과 연관성을 좀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많은 얘기 들어봤는데요. 사실 지금도 보고 계시겠지만, 그 임신부들은 태아에게 또 영향을 좀 안 좋게 주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들께서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산모분들한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요. 임신을 처음 했기 때문에, 임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도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은 병원에 항상 오셔서 확인을 하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코비드-19도 처음 겪는 일이고 그 증상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어 보이고 관련이 있어 보이면은 병원에 와서 확인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괜찮으면 집에 가시면 되지. 그걸 갖다가 계속 고민을 하면서 집에서 뭐 이게 코로나일까 아닐까 그런 고민하실 필요 하시지 말고 병원에 와서 확인을 하시고 가라는 점. 그리고 백신이나 뭐 이런 권고들이 나올 때 그 권고들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하는 그런 권고들이니까 권고에 대부분 따라 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임상 현장에서 보면 산모들이 어떻게 되냐 이제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건 개인 방역이겠죠. 그러니까 위험성 있는 곳에 가지 않고 뭐 기본적인 위생에 신경 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또 하나 방법은 이제 백신 접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모들이 이제 백신 접종 관련해서 많이 질문을 하는데 제가 이제 역으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독감 백신을 맞았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독감 백신을 맞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독감 백신의 역사를 봐도 초기에는 옛날에는 이 독감 백신에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산모들이 맞지 않았고 임신 초기에는 맞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많은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임신 중에 독감 백신 맞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또 임산부들이 고위험 임신이기 때문에 맞아야 된다는 거 당연히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하고 차이점은 아마 걱정하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혹시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많은 연구 결과라든지 데이터를 보면 어느 정도는 안정성이 확보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 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뿐만 아니라 또 본인이 감염되지 않아야 태아도 안정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진료를 볼 때 전문의하고 상담하고 어떤 것이 나를 위해서 또 태아를 위해서 좋은 것인지를 한번 논의하고 결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코로나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 개인 방역에 대한 중요성은 어디에서도 빼먹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 이제 좀 위험한 곳이나 사람이 많은 곳이나 이런 곳은 조금 피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감염이 되었다거나 이제 감염의 가능성이 높을 때도 이거는 사실은 그 누구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엄마들이 항상 아기를 데리고 오시면 아기가 아프면 엄마가 뭔가 많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자책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절대로 자책은 마시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불안감을 잠재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료진들이 있고 우리나라의 의료진들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다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좀 불안감을 조금은 낮추고선 여기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태아를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또 전문가를 찾아보고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려는 것 자체가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임산부들을 위해서 정부와 방역 당국에서는 어떤 걸 좀 해야 할지 전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뭐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임산부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었거나 아니면 감염된 듯한 그런 증상이 있을 때에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가 아직까지 명확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대학병원에 가면 되고 큰 병원일수록 뭐 다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지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병원에 갔다가 뭐 그 후속 조치를 위해서 다른 병원으로 또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들도 꽤 자주 있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염된 산모와 비감염된 산모를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둘 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하는데 한번 그 머리를 좀 맞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배진공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산부를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신부하고 태아를 같이, 그러니까 함께 그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의 지금 방침은 백신 접종률, 임산부에서 백신 접종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와 동반돼서는 백신 접종을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키고 그런 것들을 홍보시켜서 임산부의 어떤 걱정을 낮춰주는 게 지금은 가장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산모가 소수죠. 소수이기 때문에 막상 여러 가지 굉장히 갑작스러운 사건들에 대해서 대처가 또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두 건의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하고선 넘어가기보다는 이런 산모를 이제 전담으로 볼 수 있는 센터나 아니면 이제 컨트롤 타워, 말씀하셨던 것처럼 컨트롤 타워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바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소수의 환자지만 이 환자는 한 명이 아니라 사실 두 명의 생명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과하게 준비해둬도 모자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임산부들께서도 개개인의 방역을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정부 쪽에서는 신속한 정보 전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정말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KMATV에서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 진료 과목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